정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한국 신민화를 찬양하는가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반일 종족주의에서 육군 특별지원병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1930년대 중일전쟁, 그리고 1940년대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국가의 국민 혹은 문명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이들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의 이 실존적인 몸부림을 20세기 대한민국사의 문맥에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종족주의의 공동필진으로 참가했던 이영재는 조선총독부도 감탄할 만한 육군 특별지원병의 이해라느니, 혹은 조선총독부보다도 더 한국인들의 황민화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면서 올바른 이해와 반박도 없이 구박한 언설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저의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가운데 이영재의 언설에 반론하고자 합니다. 이영재는 1938년 일본이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서 병참기지화와 한국인들을 한국 식민으로 동화시키는 포갑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이 항민화 정책의 본질을 민족 말살로 간주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영재의 언설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그런 이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985년 일본인 학자 미야다 세스코의 학설을 그냥 앵무새한 것에 불과합니다. 미야타는 육군 특별지원병제가 제국주의 민족차별로부터 탈출을 욕망하는 한국인 청년들을 국가 권력의 폭력장치로 내부화해서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적인 어떤 감정과 정조를 내면화시키는 항민화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미야타의 학설은 한국 역사학계의 정설로 수용이 되게 되면서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야타의 학설과 같이 과연 한국인 청년들은 일제 민족차별로부터 탈출하고자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지원했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자들은 정근대 상민 출신으로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고, 그리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중농층 대가족 가계의 차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뚜벅뚜벅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1937년 서정주 시인이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하는 자화생에서도 말했듯이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향촌사의 차별과 조롱, 멸시에 노출된 가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숙회의 아들 혹은 바람의 아들들이었던 이들은 성장하면서 일본인을 접촉하거나 민족차별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과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선택으로 육군 특별지원병이 되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20세기 개명천지에도 피해 청탁으로 인간관계와 사회적 결을 다루는 반상의 신분차별이라고 하는 향촌사의 지독한 질곡과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을 둘러싼 사회적 양태는 1942년 최정희의 단편소설 야곡초라는 작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최정희는 1930년대 페미니즘 문학을 개척했던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그 단편소설의 줄거리는 어머니가 이 쇼이치라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선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를 방문해서 아들을 장차 육군 특별지원병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간호부라는 직업을 가진 신여성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어느 한국인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하자 남자는 어머니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일본군에 보내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비열하고 무책임한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사생아가 아니라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제국의 아들로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한국인 남성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의미했습니다. 야국초는 가부장제의 즐겁과 편견에 신음하는 한국인 여성의 사회를 향한 강한 한면의 시선과 절박한 심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941년에 개봉된 지원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전설의 무희로도 널리 알려진 세승희의 오빠 최승일이 설립한 동화 제작소의 창립 작품입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주인공 춘호는 사별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재지주의 마름자리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친구인 덕삼의 핵책으로 소작 관리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더구나 부재지주의 여동생 영희와의 어떤 그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분옥에 오해마저 사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춘호는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접한 부재지주는 춘호의 마름자리를 보장하는 한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후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연인 분옥과 일장기를 흔드는 고향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군용열차를 탄다는 그런 이제 플롯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육군특별지원병제와 지주제를 둘러싼 향촌사의 모순, 좌절, 열망, 해소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그런 이 사회의 모순과 양태를 적나라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약 46회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던 것은 종래에 미하다가 설명하는 제국주의의 민족 모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신민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민족의식은 과연 항민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말살되거나 무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민족이란 20세기 초엽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발견했던 상상의 공동체였습니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정치적인 조건을 배경으로 탄생했던 거대한 허위의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이 실체성을 결여한 집단의식이었기 때문이야말로 강렬한 소구력과 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단군을 시조로 하는 확대된 가족 혹은 다른 운명체로 맺어진 역사성을 획득하면서 불가사의 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숨결은 영원하다는 민족주의 역사관과 근본주의 감성체계의 등장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민지기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한국 근대문학의 개척자이며 이 빛나는 지성과 감성의 울림으로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고군분투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영원한 늪사포 춘원 이강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인습, 불결, 무질서, 비겁, 무기력에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야만의 한국인이 선진 문명의 일본인과 협력해서 깨끗하고 질서 있고 용감하며 협동하는 문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이 민족 재생의 실이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협력은 문명의 신세계를 향한 지름길이자 민족의 힘을 회복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물론이거니와 학도지원병 출신으로 제16대 강복회 회장을 지낸 김우전 선생조차도 이강수의 소설을 읽고 민족의식과 근대적인 자아를 깨우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를 살았던 한국인 청년들 대부분은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였던 이강수의 문학작품을 접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민족과 자유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은 민족의 재생과 구원을 염원하는 이강수의 치열한
민족주의 분폐활동에 이끌리면서 점차 민족적 좌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940년대 이 총독부조차도 풍속, 간습, 언어, 의식의 차원에서 한국인들의 완전한 항민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약 300년의 세월이 요하는 그런 이제 힘든 그런 가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한국인들의 강고한 민족의식을 삭탈하고 일본인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항민화 정책기 일본은 당대 한국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단군 신화를 시작으로 신라의 화랑, 성웅이 이순신, 의기, 농계를 호출해서 한국인들의 정치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형상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민족의 신화, 상징, 서사화를 통해서 모래알같이 흩어진 한국인 대중을 일본 국민으로 포섭하고자 했습니다. 요컨대 한국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자극해서 전시동원의 자발성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형제는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시행 목적을 2등 국민의 1등 국민화가 아니라 한국인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제국 일본을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제도 시행의 취지를 한국인들의 병력 자원화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1938년, 43년 육군특별지원병의 모집 정원은 16,50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8년도에 모집 정원 400명은 당시 일본군 육군 총동원 병력의 0.0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인들의 병력 자원화를 운운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수한 실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937년 7월 조선군 사령부가 이 육군성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한국인에 대한 한국의식을 파악하고 동시에 장래 한국인들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제도 시행의 목적은 이 한국인들의 황민화에 있었고 병력 자원화는 부차적인 그런 이제 목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938년 중일전쟁 와중에서 한국인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1920년대 이래 국민협회 등 한국인 협력 엘리트와 신민정부의 치열한 정치적인 바게닝의 소사안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 정치 세력들은 동아주의 신민통치라고 하는 합법적인 정치 공간을 활용해서 빵이 아닌 권리의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대 전반에는 참정권에 앞서 혈세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징병제 시행을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이 요구하는 참정권과 이 징병제 청원은 한국인들의 낮은 민도와 교육 수준을 빌미로 삼아 시기상조만을 반복하는 신민 권력을 결코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협력 엘리트들은 재차 우수한 자질의 지원자에 한정한 지원병제 시행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신민 권력과도 타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병제를 통해서 지원병역이 한국인들의 황민화를 위한 이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이런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징병제 시행과 연계해서 한국인의 정치적 철폐라고 하는 이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간주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이 참정권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자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립으로까지 나아가는 협력의 정략성을 추구했습니다.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성립은 한국인 정치 세력과 신민 권력과의 서로 다른 목적과 셈법이 교차하는 정치적인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자옹 윤치호, 고우철인, 춘원 이강수 같은 이런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을 두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자 동원에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심지어 1930년대 40년대 최고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가였던 이강국조차도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에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을 위한 민족해방군의 창설 혹은 독립 이후 플로레테리아 독재를 위한 인민혁명군 창설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들의 군사훈련이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이 일본의 어떤 지도와 훈육 아래 조선왕조 500년에 걸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문약 집회를 혁파하고 상무정신을 회복하는데 다시 없는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 2월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 이래 한국 각지는 물론이거니와 만주국 신경에서도 육군병 지원자 후원회가 우죽순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한국 신민화의 도장으로도 회자되었던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는 2,300만 한국인 관민들의 더 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1939년 당시 경성부 육군병 지원자 후원회 회장이었던 윤치호는 1939년 5월 육군 특별지원병의 중일전쟁 참전을 두고 민족의 재무장을 알리는 민족사의 새로운 서막이라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이야말로 내재적인 독립운동을 실천했던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제의 시행과 성립을 둘러싼 동상이몽 혹은 협력의 정략성은 한국인 정치 세력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타이완에서도 1942년 2월 타이완인 육군 특별지원병제가 공포되었습니다. 타이완인 사회는 이를 충격과 환희로 맞이했고 열렬한 지원붐과 혈서 지원도 유행했습니다. 1942년, 44년 타이완인 육군 특별지원병제는 모집 정원 4,200명에 대해서 지원자 149만 명으로 약 354배의 놀라운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육군 특별지원병제의 성립과 시행은 타이완의 간디 혹은 타이완 의회의 아버지로도 회자되는 임원당을 시작으로 최식곡, 최배화, 임종록 등 타이완인 정치 세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안 태평양 전쟁의 아중에서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당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이완인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인 정치 세력들도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징병제 시행과 연계해서 참정권을 확보하고 자치와 독립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19, 20세기 제국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근대 세계체제에서 식민지 군사동원은 글로벌한 관행이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제국 확장과 권익 확보를 위해 식민지 현주민을 제국의 천병으로 앞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시아 바다에 떠있는 영국의 병영으로도 회자되었던 대영제국 최대의 식민지 인도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기 인도는 자치령과 식민지를 포함해서 총동원 병력의 약 51%에 상당하는 14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병력 동원이 가능했던 것은 인도인 정치 세력들의 적극적인 전쟁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도 인도의 벽지 농촌을 순회하며 절절한 심정으로 인도 청년들의 인도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영국에 대한 전쟁 협력이 정치적 자치로 나아가는 100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한 절호의 정치적인 기회이자 자유를 위한 전쟁 혹은 민족 자괴의 전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20세기 전반은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임과 아울러서 협력의 시대였습니다. 협력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목표를 향한 능동적인 정치 행위였고 지극히 보편성을 갖는 이른바 역사의 리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윤치호, 타이완의 임원당, 인도의 간디와 같이 점쟁 협력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인물 혹은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제 성립과 시행에 협력했던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결코 일본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가는 항민화 정책의 들러리도 아니었지만 사리사욕에 눈멀어서 자신과 민족을 팔아넘긴 매국노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권력과 정치적인 파트너임과 동시에 전혀 다른 셈법으로 정치적 주판화를 튕기는 반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선인 정치 세력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협력의 정략성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별수의 등장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기 국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국의 간상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취의 기초를 닦아낸 진정한 애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하게 되면은 육군 특별지원병제 성립과 시행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인 정치 세력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대한민국에 헌신했던 위대한 국부들임과 아울러서 위대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제는 반상차별, 가부장제, 계급모순 등 정근대의 레거시에 긴박된 근대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포섭되어 전쟁에 동원되는 과정, 그리고 정근대와 근대의 격렬한 충동,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근대국가의 국민, 문명으로 소생하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실존적인 몸부림에 다양한 양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들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역사의 무게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황민화라든가 민족 말살로 단순화하거나 혹은 협력과 저항 혹은 친일과 애국으로 양단하기 곤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재는 육군 특별지원병과 관련해서 단 한 편의 논문도 집필한 적이 없는 이 분야의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에도 이영재는 주위의 연구들을 그물질하고 짜집기 해서 거친 언설을 쏟아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본인 학자의 그 풍화되고 힘빠진 학설을 어떤 의문과 성찰도 없이 주워 섬겼습니다. 제대로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은 참으로 상상하기 곤란한 행위입니다. 오로지 주어진 도구마의 확산을 위해 자신들의 선대를 비천한 노예로까지 격화시키고 반일 종족주의가 금과 옥조로 하는 민족마저도 비하하고 폄하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국사의 반일 종족주의자들은 역사와 진실을 말하는 양식 있는 학자들을 부역자, 매국노, 친일파,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부연하라고까지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어떤 학자적인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정치와 결탁해서 올바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고자 광분하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자들의 행태는 애국심만을 내세우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증발되고 거짓말이 침륜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전성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과연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입니다.